남편이랑 저랑 결혼을 하게 된 것은 제 나이 34살의 일이었습니다. 저희 결혼은 뭐 별거 없었어요. 남편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정말 계획형 스타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미래에 대한 확신도 있는 편이었고요. 자기 일에 대한 열망 혹은 자신감 같은 것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내가 가는 길이 바로 정답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나이를 먹은 지금까지도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았던 저였기 때문에 사실 34살이라는 나이를 먹을 때까지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한 직장을 2년 이상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철이 없다고 손가락질을 하신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작게나마 변명을 해보자면요. 끈기나 인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단지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도 많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재미있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쇼핑몰 회사에도 다녀봤었고요. 세무사 사무실에도 다니면서 영수증 정리도 정말 엄청 해봤어요. 연말만 되면 거의 야근에 야근이 연속이라 올해는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 뒤에는 네일 아트를 배워보겠다고 자격증 공부를 하기도 했었고 심지어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손톱가루를 먹으면서 고객님의 갑질을 견뎌야 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정말 여러 가지들의 직업을 다양하게 체험해봤죠. 근데 뭐든지 2년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 일단 몸을 쓰는 일보다는 머리를 쓰는 일이 저랑 더 잘 맞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튼 제 나이 34살에도 저는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한심하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해볼까 싶었어요. 사실 전문직을 가지게 되면 돈벌이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을 해보니까 잡일은 일개 직원들이 다 하고 세무사들은 자기가 공부한 분야만 뽐내면 연봉을 억 단위로 벌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아무튼 남편이랑은 34살 10월에 결혼을 했는데 사실 제가 계획했던 공부는 32살부터 준비를 슬슬 시작했었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결혼하기 7개월 전인 34살 3월이었어요.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근데 내가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해서 나도 제대로 공부에 힘 쏟아보고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게 된 다음에 늦더라도 그때 결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내가 공부하느라 돈도 좀 써야 하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할 것 같고 당신 내조도 그렇고 버는 것도 없고 아무튼 너무 민폐인 것 같아서 그래. 결혼을 미루자고? 에이, 내가 당신 공부하는 것도 모르고 결혼하자고 준비 시작했을까 봐. 내가 제대로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결혼은 예정대로 가을쯤에 하는 걸로 하자. 생활비라든지 내조라든지 그런 거 부담 갖지 말고 내조는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공부만 해. 그 말을 듣고 싫다고 거절을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오히려 제가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결혼을 한 이후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양가에서도 제 사정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큰 반대가 없었어요. 사돈, 이해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딸이 이것저것 손댄 것은 많지만 제대로 된 직장에 정착을 하지 못했고 이 나이 먹어서 갑자기 공부를 한다고 하니 말리지도 못하고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신다고 하니 감사할 수밖에요. 공부에 덫이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팍팍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며느리가 뭘 하든 대찬 성격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게 전부 안사돈이 가정교육을 확실히 시켰다는 증거겠지요. 당연히 저희에게 손주가 생긴다면 며느리가 배운 대로 잘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전 그거면 됩니다. 저희 집 사람이 또 훈육 하나는 기가 막히게 했었지요. 사돈이 이렇게 좋게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우리 딸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해 보이거든요. 아유, 저라고 제 아들이 뭐 대단해 보이겠어요. 아들놈 키워봐야 소용하나 없다더라고요. 저는 그저 며느리랑 우리 아들이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공부하는 거 방해할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잔소리를 할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모쪼록 사돈, 우리 한번 잘 지내봅시다. 그래요, 저희 한번 잘 지내봅시다.
너희들도 말이야, 하고 싶은 거 한번 준비 잘해서 성과를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 내가 우리 딸도 그렇지만 사위도 많이 믿는 거 알지? 장인어른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마누라 절대로 굶기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가의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근데 정말 엄청나게 바빴어요. 시간적 여유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곳저곳에서 휘몰아쳤었거든요. 미뤄둔 공부를 시작하면서 결혼 준비를 같이 병행한다는 게 상당히 시간에 쫓기는 일이었어요. 오죽하면 식장도 메이크업샵도 웨딩 촬영 장소도 남편이 다 정했다니까요. 저는 드레스 몇 번 입어본 걸로 결혼 준비를 끝냈어요. 우리 남편 아니었으면 결혼식도 개차반으로 진행했을지도 모르죠. 이럴 땐 정말 계획적인 인간이라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실 우리 남편이랑 저랑은 초등학교 동창이거든요. 제가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여중 여고 가게 되면서 초등학교만 같이 졸업을 하게 되었지만 같은 동네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자란 친구나 다름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어린 시절에 우리 남편이 여리고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순둥이 그 자체였어요. 친구들이 놀려도 허허 웃는 게 전부였고 짓궂은 장난에도 싫은 소리 한 번을 한 적이 없었고 어디에 일러바치는 일도 전혀 없었지요. 오죽하면 어릴 때부터 별명이 구호박이었는데 거꾸로 하면 박호구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 남편이 박씨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죄다 알걸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순둥인지를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이 공부를 하겠다, 방해하지 마 하는데도 뒷바라지 다 해줄 테니까 결혼부터 하자고 조르는 사람이었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공부한다고? 헤어져 한다던가 아니면 공부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결혼 생각해보자고 하잖아요. 공부라는 게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건데 저는 남편과는 정반대로 성격이 여장부 같았었는데 그래서 우리 시댁에서는 제가 남편이랑 결혼을 한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반기는 분위기였어요. 아이고 둘이 결혼을 한다고? 정말? 아니 우리 모르게 연애는 언제 했었던 거야? 아유 정말 충격이다. 근데 나는 완전 천성이야 천성. 더 볼 것도 없다. 우리 예비 며느리가 어릴 때부터 동네 골목대장 하던 애 아니겠어. 우리 아들이 순에 빠져서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있을 때 왕자님처럼 든든하게 나타나서는 괴롭히던 애들 혼내주던 걸 잊을 수가 없어. 그때부터 말이야 내가 우리 며느리로 처음 찍어 나서다니까. 근데 꿈은 이루어진다. 내 며느리가 된다니. 누가 말갈량이 내 딸 데리고 가려나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시집을 간다고? 대박이다 진짜. 아니 옆집 살던 우리가 이제는 사돈이 되는 거야? 아이고 신나라. 한 동네에 오래 살아서 그런 건지 시어머니랑 우리 엄마도 목욕탕도 함께 다니시는 사이였고 운동도 함께 다니실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집살이 같은 게 하나도 걱정되지 않았었어요. 어릴 때도 서로의 집에 일이 생기면 아이들을 맡아주기도 하고 같이 숙제도 하고 간식도 먹고 했었기 때문에 제 2의 가족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서로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도 아는 사이였으니까요. 우리 시어머니랑 엄마랑 얼마나 짝짝꿍이 잘 맞았었는데요. 내가 아주 마음이 싹 놓이네. 우리 며느리가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여장부 같으니까.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호구 잡히면 잘 좀 지켜주고 그래. 내가 이제는 한시름 덜었다. 우리 아들 든든하게 지켜줄 며느리 생겨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 안사돈이라 불러야 하나 이제. 막걸리나 한잔 합시다. 좋지. 내가 파전 금방 부쳐올 테니까 딱 기다려. 오늘같이 기분 좋은 날은 오징어 팍팍 썰어놓고 파전 부쳐 먹어야 돼. 넉넉하게 해올게. 저와 남편은 그저 결혼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했는데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지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남편과 저는 마흔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저의 공부에도 드디어 성과가 났습니다. 제가 취직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물론 그 나이에 신입으로 취직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 떨어져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할 수는 없었지만 드디어 공부를 했던 그 긴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진짜 해낼 줄 몰랐어. 솔직히 당신이 중간에 포기를 한다고 해도 응원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떡하니 쥐어까지하고 말이야. 나 너무 기분 좋다. 당신이 그 긴 시간 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했던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기뻐. 공부하느라 어깨도 많이 뭉치고 힘들어 했었는데.
그때마다 당신이 어깨도 주물러주고 간식도 챙겨주고 그랬잖아. 뒷바라지 제대로 해주겠다더니 내가 당신 아니었으면 이렇게 마음 놓고 공부를 해서 취직까지 할 수 있었을까 싶네. 정말 고마워. 오늘은 우리에게도 특별한 날이니까 기분 좋게 비싼 밥 먹는 거 어때? 좋아. 첫 월급 타면 당신이 취업톡 쏘는 거다. 오늘은 당신 취업 기념으로 내가 한턱 쏜다. 물론 그 5년이라는 시간이 순탄하게 공부만 하는 시간으로 보낼 순 없었죠. 꽤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아이도 하나 출산을 했고요. 임신과 출산 때문에 공부가 1년 정도 늦어지게 되었지만 시댁과 친정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 감사한 일들의 연속이었죠. 우리 며느리는 큰일 할 사람으로 태어난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하던 공부마저 할 수 있도록 아이는 우리가 책임지고 돌봐주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를 낳았는데 내가 두 팔 걷어붙이고 당연히 육아를 도와주어야지. 아이 게다가 안 싸돈도 애 보는 건 고수 아니니. 두 엄마들만 믿고 우리 며느리는 공부만 해라. 근데 그게 정말 말뿐이 아니라 하루는 우리 엄마, 하루는 시어머니 이렇게 번갈아가며 오시면서 아이를 돌봐주셨고 저는 덕분에 아이를 키우는 일에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고 신경 쓸 거 하나 없이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육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엄마들의 발목을 꽉 잡아버리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양가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그 발목 잘 지켜낼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 남편도 성격이 순한 게 단점이긴 하지만 제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예민해져 있을 때 항상 제 기분을 살펴주었고 육아도 도움을 주었거든요. 밤에 수유를 대신해 준다든지 아이가 아플 땐 연차를 내고 집에서 내내 아이 옆을 지켜준다든지 병원도 본인이 다 데리고 가고 약도 다 먹여주었고요. 정말 저는 결혼 하나는 기가 막히게 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제가 자랑을 하자면 밑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지만 사연을 듣고 배 아파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은 5년 동안 다니던 직장보다 조금 더 작은 회사지만 연봉은 높은 회사로 이직도 한 번 하게 되었어요. 사실 회사 자체는 중소기업이고 네임밸류가 없는 회사긴 했지만 아주 알찬 사업을 하는 곳이었어요. 남편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앞으로의 비전이 출중했고 전망이 있어 보이니까 이직을 하게 된 것이었죠. 남편이 이직을 한 회사는 반도체 관련해서 해외로 수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였는데 대기업 하청을 여러 군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적은 상당히 좋은 회사였어요. 남편은 이전 회사에 비해서 출장을 자주 다녀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 육아를 최대한 책임져 주려고 노력을 했고 남편과 제가 둘 다 시간이 되지 않을 땐 양가 부모님께서 1분의 지체도 없이 달려와 주셨기 때문에 저랑 남편의 사이는 참 좋았습니다.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고 살자 하면서 지냈으니까 좋을 수밖에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오히려 인생이 더 편해졌다고나 해야 할까요? 돈 잘 벌어오는 남편이 육아도 잘해주지. 양가에서는 저를 믿고 지지해주지. 정말 좋은 일만 가득했어요. 물론 시련이라는 게 아예 없을 수는 없었어요. 저희 부부 사이에서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저의 행복과는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남편의 얼굴이 점점 더 수척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옮긴 회사가 출장이 너무 잦아서 그런 건가 싶었어요. 거기다가 해외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해외 시차가 있잖아요. 회의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중요한 것이 오갈 땐 거의 밤 시간에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 생각을 했었었죠. 제가 너무 남편에게 무관심했던 것 같아서 반성을 하게 되네요. 하루는 남편이랑 같이 일찍 육퇴를 하고 소주 한 잔을 하는데 한숨을 푹푹 쉬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 제 눈치 한 번을 쓱 보던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뱉으면서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요즘 그렇게 안색이 나빠. 회사에서 무슨 괴롭힘이라도 당하는 건 아니지? 당신 얼굴 살도 쏙 빠져서 완전히 수척해졌어. 원래는 보이도 통통하고 눈가에 주름도 없었는데 다크서클까지 생기고 말이야. 무슨 일인지 나한테 이야기를 좀 해봐. 응? 사실은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사표를 내고 싶은 심정이야. 당신이 자리만 잘 잡고 우리 생활의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생각이 들면 나 일 그만두면 안 될까? 아니지.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자꾸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해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회사가 일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연봉도 높고 이 정도 조건 좋은 회사 찾기도 힘든데 일을 그만두겠다고? 우리 나이가 이제 40인데 어딜 취직하려고 그래. 어딜 가나 회사가 다 비슷비슷하긴 하잖아. 다른 곳에 간다고 해서 스트레스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더 고민해봐. 고민이야. 수천 번 수만 번 했지. 근데도 참 답이라는 게 확실하게 나오지가 않네. 죽이 되든 밥이 되면 내가 일할 자리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나 정말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매일같이 들어서 그래. 나 요즘 잠도 잘 못 자. 밤마다 악몽을 꾸거든. 왜 회사에 당신을 괴롭히는 상사라도 있어? 근데 당신 이미 승진까지 해서 부장 자리까지 앉았잖아. 임원들이 당신을 쪼고 닭다리라도 하는 거야? 아니면 사내 왕따 같은 거? 그런 게 있으면 바로 고발을 해야 하는데 그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거 알지? 내가 전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당신 괴롭히는 게 뭔지 말을 해봐. 우리 회사 직원이 얼마나 된다고 왕따 같은 게 있고 그러겠어. 솔직히 밑에 직원들은 임원이나 대표들보다 나를 더 잘 따르긴 하지. 그냥 단순한 그런 고민 같은 게 아니라 복잡해. 나도 내 생각 정리가 잘 안 된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 머리통이 고장이라도 났나 봐. 근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근데 당신도 사회생활 오래 해봐서 알겠지만 어딜 가나 그렇게 일은 힘들기 마련이잖아. 그렇지, 맞지. 어딜 가나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겠지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대표가 너무 힘들게 해. 대표가 술도 좋아하고 밤문화도 좋아해서 너무 힘들어. 거기다가 사장은 말이야. 이게 보통 주당이 아니야. 술 잘 먹는 사람들도 힘들어한다니까. 아이 설마 지금 회사에서 접대 같은 거 강요하고 그러는 거야? 그거 다 불법이고 사내 괴롭힘으로 들어가는 거 알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술 대접을 하고 그런다는 거야. 듣자 하니까 어이가 없네. 이거 고발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사회생활을 오래 안 해보고 또 여자라서 모를 수도 있어. 아직도 그런 문화가 판을 친다니까. 나 술 잘 못하잖아. 근데 거래처들이 계약하러 오기만 하면 나한테 술 상무를 시키는 거야.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원. 술 상무가 뭔데?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라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상무는 직책인 거 알겠는데 술 상무? 설마 술 접대 전용 직원이라는 거야? 뭐 비슷한 거야. 거래처 사람들이랑 술 마시는 자리 맞춰주면서 싸바싸바 해가지고 계약 따내와라 이런 거지. 근데 술만 마신다고 계약이라는 게 이루어지겠어? 이게 조건도 맞아야 하는 거고 서로 이득을 취하자고 거래를 하는 건데 그 조건을 우리 쪽에만 유리하게 잡아오라고 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건 당연한 거잖아. 서로 적절하게 손해도 감수하면서 계약을 해야 돈을 벌어도 버는 거지. 누구 하나만 유리하게 하면 그게 어떻게 계약이야. 무슨 일제감정기도 아니고 불평등한 조약을 맺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대표가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대표는 말이야.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내 탓을 하고 되면서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나만 미치는 거지. 이건 뭐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익만 챙기겠다는 식으로 일을 하는데 당연히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죽어나가는 법 아니겠어? 본인은 모르지. 밑에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지. 아니, 회사에 일을 하는 사람이 당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임원들도 있을 거 아니야. 쥐들끼리 알아서 잘 조율하면 되지. 부장인 당신을 왜 이렇게 괴롭혀? 당신도 다른 사람들한테 떠넘기면 안 되는 거야? 나까지 떠넘기기 시작하면 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 거기다가 대표가 나를 연봉 높이 주면서까지 스카우트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나만 부려먹는 거지 뭐. 그리고 임원들이라고 해봐야 전부 다 대표 가족들이야. 대표의 매형, 대표의 누나, 대표의 친척. 그거 낙하산 아니야?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 전부 다 문제 있는 거잖아. 능력이라도 있으면 몰라. 이름만 올리고 월급 받아가는 거지? 진짜 작은 회사라더니만 별의별 걸 다 하네. 나쁘다는 건 하나같이 다 당겨서 하고 있잖아. 월급도 한두 푼 받아가는 거겠어. 임원인데 엄청나게 받아가겠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중 제일 높은 직책을 가진 게 나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당신도 이참에 그럼 임원으로 올려달라고 그래. 월급도 올려달라고 그러고. 원래 사람은 돈의 노예라고 하잖아. 월급이라도 많이 받으면 일할 맛 나지 않을까? 모르겠어. 돈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너무 힘드니까 월급을 받아도 기쁘지가 않다니까. 지금 심정으로는 그냥 당신이 빨리 자리 잡아서 내가 여기 말고 다른 작은 회사를 다니고 월급이 줄어들더라도 좋으니까 여기만 탈출하고 싶어.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회사에서의 고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저는 남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보고 자세를 고쳐 앉아 똑바로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배부른 소리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화딱지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회사가 아무리 개차반이라고 하지만 가족들끼리 한 자리 차지하고 남편에게만 일을 몰아주고 있으니 열이 받을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가 윗선에서는 일머리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서 남편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있었고요. 아래 직원들은 남편만 바라보면서 남편이 지시하는 일만 해내고 있는 구조니까 답답해 죽는 거죠. 한마디로 그 회사에서 당장 남편이 없다?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회사 체계가 마비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던 거예요. 저도 회사에 출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당장 일 때려치워 내가 먹여 살릴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제가 굵직한 일이라도 맡게 된다면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신입 주제에 제가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남편은 그렇게 저를 뒷바라지해주고 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도와주고 헌신했는데 저는 남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죠. 정말 로또라도 당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남편에게 이 모든 압박감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우리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두 돌이 되어가는 시점이었는데 들어갈 돈도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고 있어서 시터 비용이 나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또 손주 교육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지 벌써부터 문화센터를 다녀야 한다, 영어 놀이터를 다니게 하자 하시면서 저와 남편에게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것저것 들어드리다 보니까 아이에게 나가는 비용이 꽤 되었고 아무리 시터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이를 그렇게 케어해주고 계신데 어떻게 용돈 한 푼을 안 드릴 수 있겠어요? 이런 비용 저런 비용 제하고 나면 저희 부부 저축한 돈도 얼마 남지 않았었고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니까 그만두라고 말도 못하고 남편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징직에 공부를 해서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어야 하는데 내가 너무 당신 고생만 시킨 것 같다. 육아의 바깥일에 당신 책임지고 있었던 게 너무 많아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닐까? 회사 일로도 그렇겠지만 내가 이걸 우리 엄마한테도 슬쩍 지나가는 말로 했었는데 괜히 한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요즘 내 걱정에 밤에 잠도 잘 못 이루시는 것 같더라. 내가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 하니까 같이 고민거리가 늘어난 거지. 내가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까지 해. 어머님은 오히려 당신이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생각하셨을 거야. 당신도 스트레스 많이 받겠지만 조금 더 견뎌보자. 내가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서 미안해. 그 이후에도 남편은 한 달에 두세 번씩은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 술을 마시고 들어왔고 그때마다 남편은 잠꼬대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할 정도로 힘들어했어요. 자다가 갑자기 사죄의 말을 내뱉는데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잠꼬대까지 저렇게 할까 싶어서 눈물을 몰래 흘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고 연말이 되었는데 이번에 남편이 슬쩍 저에게 말을 했어요. 회사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길래 저는 드디어 사직서를 내겠다는 이야기인가 싶어서 긴장감을 멈출 수가 없었지요. 이번에 말이야, 내가 낸 성과가 꽤 괜찮았더라며 전 직원 회식을 한다고 하더라고. 내가 주인공이나 다름없다면서 대표가 막 전체 직원들한테 칭찬을 하면서 치켜 세워주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 그래도 그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지난 1년간 힘들었던 게 조금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고 기분도 좋고 그래.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하지. 당신이 밤잠을 설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그 정도 대우는 당연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참에 연봉 인상도 받고 성과급도 당겨받아 버리자. 내가 진짜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놈들이야. 그 회사 임원진이라는 인간들. 대신 그렇게 화를 내주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 못하겠네. 고마워. 그래서 말인데 혹시 12월 둘째 주에 시간 좀 괜찮아? 너무 바쁘면 말고. 왜? 무슨 일 있어? 연말이면 내가 그나마 일이 좀 한가할 때라서 미리 빼두면 시간적 여유는 있을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에 내가 성과를 잘 냈다고 좋은 장소를 빌려서 전 직원 회식을 하겠다고 대표가 선포를 했거든. 근데 글쎄 부부 동반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나를 콕 집어서 와이프 꼭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야. 나 때문에 시작한 회식이니까 내가 주인공이라고 당신을 꼭 데리고 오라고. 그 대표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회식도 사라져야 하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 마당에 부부 동반 회식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대표라는 사람이 엄청난 꼰대 스타일인가 보다. 뭐 당신 칭찬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본인 돈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내가 꼭 그 자리에 가야 해?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보곤 꼭 안 사람이랑 같이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 이 회식이 어찌됐든 내가 낸 성과를 축하하기 위한 회식이기도 하고 연말이니까 대표네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사원들 가족까지 한자리에 모이면 좋지 않겠냐고 하면서 말이야. 말이 좋아 권유였지 사실은 강요를 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거절을 하겠어. 대표가 딱 잘라서 주인공은 나니까 와이프 꼭 데리고 오라고 3번이나 말을 하더라니까. 사람이 상식이랑 거리가 좀 있나 보다. 내가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건 대표가 알고 있긴 한 거야? 어떻게 내 의사나 시간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강요를 할 수 있는 건지 신기해하네. 대표가 말을 하면 일개 직원이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냐고. 안 그래? 하긴 그렇게 앞뒤 구별 못하고 자기 쪼대로 하니까 회사가 그 모양 그 꼴이지. 성과만 잘내면 뭐해. 일을 당신 혼자 다 하는데. 대표 그 사람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지. 있을 리가 없지. 나도 말이야 우리 와이프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말을 하긴 했는데 사실 어느 직장인지는 말을 안 해서 그냥 6시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나 봐. 거기다가 연말이니까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별로 바쁜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원래 직장은 연말에 더 바쁜 거 아닌가? 당신네 회사야 연말에 새로운 거래를 트기 힘드니까 한가하다고 쳐도 다른 회사는 연말정산 때문에 바쁘다고 생각할 텐데 설마 당신 대표라는 사람 그 자리에서 일해본 게 처음인 거 아니야? 다른 회사에서 일해본 적 없는 거 아니야? 없지. 우리 대표가 뭐 이 회사 물려받기 전에 다른 데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잘 모르나 봐. 무조건 당신은 꼭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가능하겠어? 누가 구호바가 아니랄까 봐. 알겠어. 내가 어떻게든 시간 내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도 당신한테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던 대표라는 인간 면상 좀 뜯어봐야겠다.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이길래 이렇게 몰상식하게 구는지 말이야. 그동안 우리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맡겼던 놈인가요? 거기다가 밤잠을 설칠 정도로 스트레스도 오지게 줬잖아요. 제가 면상이나 한번 찬찬히 뜯어 살펴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좀 얼굴이 사납게 생겼거든요. 눈꼬리가 이렇게 확 올라가서 말이에요. 좋게 말하면 고양이상인데 나쁘게 말하면 그냥 싹수 없게 생긴 얼굴이었어요. 덕분에 인상 쓰고 다니면 오해도 많이 받았었고요. 제가 째려보면 다들 찍소리도 못할 만큼 카리스마가 있다 이 말이죠. 제가 꼭 가서 남편네 대표한테 경고 한번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대놓고 막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뼈있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튼 남편이 말을 한 대망의 회식 날이 왔고 정말 누구보다 빠르게 일을 끝낸 다음에 남편이 말한 회식 자리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회사 사람들이 멀쩡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건 약간 질서도 없고 일 처리도 못하고 그런 찌질한 인간들이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죄다 멀쩡한 거예요. 물론 사람 외적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요. 부부 동반으로 온 사람도 있었고 혼자 온 사람들도 있었고 아무튼 상당히 분위기 자체는 괜찮은 편이었어요. 너무 꽉 막힌 것 같지도 않고 서로 웃고 떠들고 가볍게 이어지는 자리가 나름 신식이구나 싶을 정도로 느껴져서 의외였어요. 제가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대표가 저를 보더니 인사를 먼저 건네더라고요. 솔직히 대표라는 인간에 대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만 해도 고개 빳빳하게 들고서는 인사하러 와라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먼저 와서 말도 걸고 인사도 하고 하니까 또 사람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우리 박 부장님 와이프분이시죠? 아이고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회사 대표입니다. 우리 박 부장이 회사에 기여하는 공로가 아주 큽니다. 아마 집 안에서든 밖에서든 단단히 내조를 받고 있으니까 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꼭 한번 뵙고 싶었거든요. 말씀 듣던 대로 아주 미인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넉살 좋게 웃으면서 악수를 청하는데 부부 동반 회식이라고 하더니만 대표 옆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와이프도 뭐 바쁜 일이 있을 수 있지 하고 넘어가고 저도 웃으면서 말을 했죠. 저도 나름 그 얘기 대표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일 참 잘하지요. 이렇게 전체 회식 자리도 만들어주시고 저희 남편 잘 부탁드립니다. 대표가 사람들을 하나둘 불러 모으더니만 착석을 시키더라고요. 직원들 10대 명이 모여서 큰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둘러앉아 술자리가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술 타령을 하는 회사더니만 회식답게 술이 종류별로 있더라고요. 박 부장도 한잔하고 안 사람도 한 잔 받으셔야지요. 제가 오늘 진기한 술들은 하나씩 다 꺼내놓으라 했으니까 부담 없이 즐기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비싼 술이에요. 어머, 비싸 보이긴 하네요. 근데 이걸 어쩌죠? 제가 차를 가지고 와서 술을 마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마음으로 잔 받겠습니다. 제가 거절을 했더니만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보더라고요. 대놓고 인상을 쓰면서 혀를 찢하고 차는데 황당했죠. 다른 직원들도 있는 앞에서 술 좀 안 마실 수도 있지. 제가 뭐 그 회사 직원도 아닌데 꼭 마셔야 합니까? 그렇게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술자리가 이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자기양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딱 봐도 제 나이 또래처럼 보이는 여자가 그니까 끽해봐야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50을 넘겨 60을 바라보는 대표 옆에 찰싹 붙어서 앉는 게 아니겠어요? 직원들은 다 고개 돌리고 모른 척하는데 저는 황당했지요. 설마 저 나이 차이 좋기 20살은 나 보이는 여자가 부인인가 싶어서 남편을 쳐다보니까 남편도 민망한지 고개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이 싸한 분위기를 어찌 파악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에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조용하게 물어봤어요. 설마 대표 사무라는 사람이 저렇게 젊은 거야? 이야, 대표라는 사람 진짜 능력 좋네. 도대체 언제 결혼한 거야? 아니야, 본처 아니고 요즘 만나는 내연녀야, 내연녀. 순간 저도 모르게 헉소리를 내고 말았죠. 완전히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전 직원들 불러서 그래봐야 10대 명이라지만 지네 가족들도 임원이라고 떡하니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 내연녀를 부른다는 게 이게 제대로 정신이 바뀐 사람이 할 짓인가요? 저는 술 대신에 음료수를 홀짝이면서 알아듣지도 못할 회사 이야기하는 거 들어주면서 시간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아무리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준다고 해도 연말인데 12시 전에는 집에 들어가야 아이도 데리고 오고 할 수 있으니까요. 다들 좀 얼큰하게 취하면 자리를 빠져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표가 저를 유심히 보고 있었는지 저를 콕 집어서 말을 걸더라고요. 아니, 박 부장 안 사람은 무슨 바쁜 일이라도 있어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시간 체크하고 가방까지 옆에 꼭 끼고 있는 걸 보니까 도망가려고 준비하나 본데 나 오늘 박 부장 안 놔줄 건데 아니면 뭐 연계인 남자 하나가 지키고 서 있나?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린가 싶더라고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진짜. 내가 너무 열이 받아서 성격대로 들이박아버렸어요. 참나 기가 막혀서. 연기인 남자 하나요? 지금 제가 뭐 남편 두고 누구처럼 바람이라도 피울까 봐요. 그러더니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제가 또 카랑카랑하게 또박또박하게 말을 했으니까 직원들에게 싹 들렸겠죠. 그것도 그럴만하지요. 대표가 옆에 내연녀 끼고 있는데 제가 대놓고 지적질했으니까 사원들 얼굴이 질리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대놓고 말을 할 줄 몰랐겠죠. 아무래도 회식 자리도 무르익었고 대표도 술 좀 들어가고 했으니까 처음부터 점잖게 굴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박 부장 와이프가 생긴 대로 노네. 내가 누구 회사 대표인지도 까먹었나? 누구처럼 바람을 피운다니 누구 보고 하는 소린지 모르겠네. 사람이 말이야 자리에 따라 경우 있게 행동해야 하는 법도 있는 거야. 왜 생사람을 잡고 있어? 나 참 기가 막혀서.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처럼 보이나? 그러게 자기야. 우리는 찐사랑인데 직원들도 내 얼굴 다 알 만큼 우리가 무슨 못된 짓이라도 저지르고 있는 줄 알겠다. 당신 이혼 소송 중인데 말이야. 그 말에 2번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혼 소송 중에 내연녀는 상간녀가 아닌 줄 아나 봐요. 이혼 소송 중이라는 이야기는 아직 혼인 기간 중이다라는 소리랑 다름없는데 말이에요. 아니 본인 입으로 본인이 불륜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밖에 더 되겠냐고요. 저는 그때부터 조용히 휴대폰에 녹음기를 켜기 시작했어요. 이런 건 증거로 남겨야 효력이 있거든요. 자기야, 그나저나 이혼은 언제 마무리되는 거야? 나도 이제 직원들에게 당당하게 사모님 소리 듣고 싶단 말이야. 저 여직원 있지? 제가 어제는 나한테 저기요 라고 부르더라. 아니, 저기요가 웬 말이야? 호칭 똑바로 안 해? 아주 그냥 배운 거 없는 것들 성실히 일하겠다고 해서 뽑아놨더니만 그런 거 하나 호칭 제대로 못 붙여? 사모님이라고 해. 내가 일일이 말을 해줘야 알아? 이래서 무식한 것들이 문제야. 그래, 이제 나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면 돼. 그럼 자기야, 내 동생도 임원 자리 하나 꽂아주는 거지?
아니, 전 직원들 다 있는 회식 자리에서 그런 소리가 하고 싶을까요? 제가 남편 옆구리를 찔렀어요. 진짜 이런 회사 하루빨리 도망치는 게 좋겠다는 표정으로 말이에요. 그동안 남편을 만류했던 제가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간을 보니까 11시가 다 되었길래 슬슬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대표가 제 남편을 부르더라고요. 우리 박 부장이 말이야. 사람이 순진하고 착해서 손해를 많이 봐요. 이번에 중국 거래처 있지. 그 인간들이 아주 호구로 보더라니까. 계약 조건을 지들 유리하게 써왔는데 우리 박 부장이 또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해버려서 내가 처리하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대표님, 그 중국 거는 대표님께서 애초에 중국 쪽 거래를 트고 싶다고 그쪽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인해 오라고 하셨었잖아요. 적당히 유리해야지. 내가 아무리 그 지방에 물꼬를 두고 싶다고 해도 말이야.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게 기본 아니야? 당신은 호구야, 호구. 맨날 그렇게 거래처 사람들한테 만만하게 보이니까 말이야. 그놈들이 우리 회사를 아주 개똥으로 알아.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망해서야 되겠어? 직원들 앞에서 일부러 꼽을 주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어서 제가 남편 보고 이제 집에 가자고 말을 했어요. 그니까 대표가 저를 딱 째려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적당히 사근사근하게 굴면 내가 못 봐줄 이유는 없지. 박 부장이 저렇게 미련 곰탱이 같아도 성실하기는 해. 그런 의미에서 박 부장, 당신이 회사에 얼마나 충실할 수 있는지 내가 한번 지켜봐야겠어. 네 마누라 내 옆에 한번 앉혀봐. 그 말에 다시 한번 정적이 싹 흘렀어요. 진짜 미친놈 아닌가요? 저는 휴대폰 녹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리가 아주 깨끗하게 잘 녹음이 됐을 거라 생각했어요. 직원들은 하나같이 제 눈치를 보고 있었고 우리 남편은 주먹을 불끈 쥐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마누라를 술집 여자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지 옆에 앉혀보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하지만 제가 누구입니까? 오랜 시간 골목대장하면서 기 하나만큼은 어디 가서 눌리지 않는 불굴의 여자 아니겠어요?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남편 엄청나게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대표 얼굴에 잽이라도 날릴 줄 알았는지 진짜 조용하게 때리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싱긋 웃으면서 대표 옆자리에 터벅터벅 걸어가서 떡하니 앉았습니다. 제가 진짜로 앉을 줄 몰랐는지 대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당황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성격이 아주 여장부네 여장부야. 좋아. 박 부장보다 훨씬 배포가 커. 이참에 박 부장 자르고 박 부장 와이프가 우리 회사 들어올래? 내가 부장 자리 줄게. 부장 월급이 얼만데요? 연봉 5천만 원이 끝 아니야? 그것도 세금 떼기 전 금액이 말이야. 아니, 우리 남편이 몇 년을 일했는데 연봉이 계속 동결입니까? 회사에 이바지한 게 있어야 돈을 더 주지. 계약건 따내면 따낼수록 회사에 은근히 손해라니까. 오케이, 좋아. 내가 박 부장 와이프가 마음에 드니까 연봉 5,500 줄게. 우리 회사 와. 그 말에 제가 카드 지갑에서 제 명함을 꺼내서 쓱 그 대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대표가 제 명함을 보더니만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라고요. 사실 그런 걸 노리고 한 짓이기도 했고요. 이딴 놈에게 명함 한 장을 줘야 한다는 게 아깝긴 했지만 본때를 보여주려면 제가 가진 카드부터 풀어야 하는 법 아니겠어요? 아니, 박 부장 와이프가 변호사였어? 그냥 직장 생활하는 줄 알았더니만 이렇게 능력 있는 마누라를 얻었단 말이야. 이야, 박 부장 기가 막히네. 변호사씩이나 되는 와이프가 있었으면 나한테 미리 언지를 좀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무튼 우리 서로 오해는 하지 말자고요. 제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기가 막히다고요? 우리 남편은 더 기가 막힌 대표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혼 소송 중에 상간녀를 직원들 회식 자리에 부르다니 어쩜 이렇게 대단하세요? 이혼 소송 기간은 혼인유지 기간이라는 사실 그쪽 변호사가 말 안 해주던가요? 거기다가 회사 일을 개인 탓으로 돌리면서 사내 괴롭힘까지 행하시고 오해할 게 뭐가 더 있겠어요?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그래. 내가 언제 사내 괴롭힘을 행했다고. 다 박 부장 잘 되라고 잘하라고 채찍질 하는 거지. 그리고 나는 당근도 많이 줬어. 내가 박 부장을 얼마나 아끼는지 우리 회사 사람들은 다 알 텐데. 성과급 한 번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무슨 당근을 줘요? 보니까 월급도 매번 똑같던데 야근 수당은 왜 안 챙겨주시고요? 이거 전부 다 법에 위반되는 거 아시죠?
사람이 말이야. 일하는 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했으면 추가 수당도 줘야 하고 밤 10시 이후에 일을 했으면 야근 수당도 나와야지. 거기다가 주휴 수당은 왜 빼먹는담? 회식도 일의 연장선으로 칠까요? 아니, 변호사라고 따박따박 따지는 거야 뭐야? 내가 안 줬다는 증거 있어? 애초에 연봉 협상할 때 다 포함해서 주기로 한 거야. 야근 덜한 날은 더 받는 거라고. 내가 계약서에서 어긴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따지고 들어. 서로 감정 상할 일 만들지 말자고요. 최저시급으로 따져도 훨씬 적은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술상무는 왜 시킵니까? 술상무는 도대체 조선시대도 아니고 왜 이러는지 몰라? 제가 변호사인 거 알았으니까 몸 사리는 게 좋으실 텐데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몸을 사려요? 그리고 직원들 다 으쌰으쌰 하자고 이렇게 모여서 회식도 하는 거지요. 왜 초를 치고 그럽니까요? 대표가 제 눈치를 보면서 살살 존댓말을 섞어서 쓰는데 웃기더라고요. 이제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서 보여줘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간도 많이 늦었고 이렇게 재미없고 지루한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거든요. 제가 휴대폰 딱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대표 얼굴 사색이 되더라고요.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내연녀가 등장한 그때부터 우리 남편 조롱한 거에 저한테 옆자리에 앉아보라고 강요한 것까지 전부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어쩌나 저한테는 완벽한 증거가 있는데 어디까지 발뺌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대표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렇게 가벼운 무릎을 가진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참 직원들 앞에서 체면 떨어지는 짓을 스스로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가업이나 마찬가지인 이 회사를 내가 말아먹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추문이 붙어버리면 거래처들도 등 돌릴 게 뻔하고 또 뭐 감사다 뭐다 조사 나올 게 뻔한데 박 부장까지 실직자 만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도 이렇게나 있는데. 여기 있는 말단 사원들이야 아직 젊으니까 다른 회사 경력 살려서 취직한다 치고 우리 남편은 내가 먹여 살리면 되고 곤란한 건 대표님이랑 대표님 가족밖에 없겠는데요. 직원들 10명 중에 4명이 대표님네 가족이면 말 다 한 거 아닌가? 제 손에서 뜨거운 열기가 날 정도로 빌고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니, 녹음을 뜨고 있을 거란 생각을 못해서 제가 너무 막말을 한 것 같습니다요. 박 부장에게도 미안하고요. 직원들에게도 더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요. 아니 자기야 왜 이렇게 빌고 앉아있어.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일어나. 남자가 이렇게 쉽게 무릎 꿇는 거 아니라고 그랬다고. 넌 시끄러워. 어떤 사달이 날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해. 아이고, 변호사님. 저 한 번만 더 그렇게 봐주십시오. 앞으로는 박 부장 괴롭히는 일 절대로 없을 겁니다. 박 부장, 자네가 우리 회사에 몸담은 시간이 있고 정이 있는데 나 한 번만 봐주게. 싫습니다. 저 회사 그만둘 겁니다. 마누라가 먹여 살리겠다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회사 안 다닐래요? 근데 우리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세상에서 제일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온몸에 힘을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찌나 귀엽던지. 제가 어찌 이 사람의 편을 들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무튼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방 딱 챙긴 남편의 팔짱에 끼었죠. 대표가 망연자실한 얼굴로 쳐다보는데 그 얼굴을 향해 싱긋 웃어주었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침몰하는 배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요? 여기서 하루빨리 탈출하는 게 서로 좋은 일일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로스쿨 공부였어요. 시험을 보고 떡하니 합격을 하게 되어서 로스쿨에 들어가게 되었고 로스쿨 졸업하자마자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을 했거든요. 제가 뭐 변호사 사자 직업 가진다니까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거고요. 제가 그날 대표가 막말했던 모든 내용들이 녹음 어플로 다 떠났잖아요. 이걸 어찌 활용할까 하다가 일단은 우리 남편 사내 괴롭힘으로 고발해버리고 대표 와이프한테도 내연녀랑 나는 음성 딱 보내줬습니다. 근데 대표 와이프가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제 은인이나 다름없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철두철미한 인간이 내연녀를 데리고 다니는 것도 회사에 자주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증거 하나를 못 잡아서 전전긍긍하고 있었거든요. 이 증거 하나면 두 연놈들 위자료 톡톡히 뜯어내고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겠어요. 빈손으로 침 빼야 하나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혹시 명함 하나 주실 수 있나요? 대표 부인이 명함을 달라고 하길래 드렸더니만 제가 변호사인 거 보더니 저에게 큰 돈 줄 테니까 이혼 소송 좀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웬 땡큐야 냉큼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표 덕분에 돈을 얼마나 버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편 피해 입은 사실을 형사에 민사까지 걸었고 대표 와이프 이혼에 재산 분할에 상간녀한테 위자료 청구까지 싹 다 걸었습니다. 일이 아주 일사천리로 팍팍팍 진행이 되었어요. 거기다가 고용노동부의 직원들 월급 제대로 안 쳐준 거 고발했더니만 바로 감사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 사표 수리 못 해준다는 거 소송 하나 더 걸리고 싶냐 협박했지요. 그러니까 냉큼 사표 수리해주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5년 동안 내 뒷바라지 해준 만큼 저도 우리 남편 미래를 위한 뒷바라지 해주려고 합니다. 한동안 좀 쉬면서 본인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일이 뭔지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뭐든지 끊임없이 고민을 하다 보면 해결 방법을 찾게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 남편 잘할 거라고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